자, 그러면 자치와 분권에 대한 그 의미부터 먼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 뭐 다 아시죠? 다 아는 얘기예요. 자치라고 하는 게 스스로 사실은 다스린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이제 통치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제 통치라는 말은 너무 딱딱하고 조금 엄숙하죠. 이제 스스로 다스린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근데 다스리는 것뿐만 아니라 또 뭐까지 같이 우리가 그렇죠. 아주 훌륭한 학생이십니다. 책임을 같이 져야죠. 그래서 사실 자치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스스로 다스릴 뿐만 아니라 책임도 우리가 져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결정했으니까. 우리가 결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까지 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일견 우리가 이제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사실은 주민자치 혹은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가 한 20년 됐거든요. 1995년도부터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뭐 그 전에 그부터 시작하면 훨씬 더 역사가 긴데 우리가 보통 이제 그 민선 자치가 시작된 1995년을 갖다 기점으로 하면 한 20여 년 정도 흘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 제도가 사실 우리나라가 뭐 영국이나 일본이나 이 기타 여타 그 소위 말해서 지방자치를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국가들에 비하면 굉장히 아직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근데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우리 국민들이. 제가 지금 국민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사실은 주민이라는 표현을 써야 됩니다. 지방자치에서. 주민 혹은 시민 혹은 뭐 구민이 될 수가 있고 어떤 때로는 동민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마을 주민. 그래서 굉장히 참여에 소극적인 이유가 뭐 내가 결정하고 또 내가 책임져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부담스러울 수도 있었기 때문에 남들에게 이 책임을 좀 전가하기 위해서 뭐 면도 없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직 이제 아까 아산 그 부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아직 경험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아직 스스로 다스리고 스스로 책임을 져본 경험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여러분들 마을에서 혹은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서로 논의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우리가 내놓은 솔루션이 별로 정확하지가 않았네 혹은 잘 맞아떨어지지가 않았네라고 해서 혹시 그거에 대해서 막 죄책감을 가져보신 적 있나요? 그런 경험 있으세요? 있으세요? 어느 지역에 사세요? 지금은 아산에 살고 있고요. 네네. 전에는 용인에 살 때. 용인에? 거기서도 무슨 활동을 하셨었어요? 부녀에서 조금 활동했는데 그런 어떠한 계획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이 찬성했다가 어떤 불이익이 닥쳐오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 소재를 묻는 경우에 굉장히 곤란했어요. 지금 사실 이제 부녀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뭐 부녀회도 좋습니다, 사실은. 그 지역에 이제 주부들이 모여서 이제 뭔가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게 조금 스스로 뭐를 하고 스스로 책임을 진다기보다는 이렇게 좀 멀리 떨어져서 보는 걸 원하죠. 남들이 해주길 바라죠. 남들이 뭔가 책임져 주는 것도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는 더군다나 이 자치분권대학에서 이 강의를 이제 들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스스로 다스리면서 스스로 책임도 진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 지역의 문제는 내가 책임진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이런 스스로의 어떤 이 마음가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지방자치는요, 주민자치하고 단체자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주민자치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그 공공기관하고 주민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민과의 관계. 그래서 이 지역 주민들이 그 지역에서의 어떤 지역 현안이나 혹은 일상생활에서 관련되는 업무를 갖다가 공공기관에 이렇게 일임한다기보다는 직접 우리가 뛰어드는 거죠. 여러분들이 직접 뛰어드는 거예요. 이 직접 뛰어든다라고 하는 게 같이 고민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나중에도 계속 이 말씀을 드릴 텐데 직접 이러한 고민을 갖다가 같이 이렇게 참여한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제 정책 과정이 있습니다. 정책 과정. 정책 과정은요, 맨 처음 단계가 뭘까요? 우리 이제 맨 처음, 지금 뭐라고 그러셨어요? 선생님?
여기 너무 오늘 저 지적 수준이 굉장히 높으신 분들이 많네요. 문제 정의부터 문제 정의부터 시작합니다. 문제 정의요.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자, 우리 지역이요.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경제적인 수준이 다 다르죠. 어디는 뭐 잘 사는 동네가 있고 어디는 조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동네가 있고 뭐 이렇죠. 그 지역에서의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이요. 자기가 처해 있는 위치에 따라서 그 문제를 정의하는 법이 다 다릅니다. 사실 지금 이제 우리 국가적으로 뭐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굉장히 경제가 어렵다. 그다음에 청년들 그 취업 문제가 어렵다. 실업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이슈죠. 그렇죠? 근데 여전히 돈 많은 사람들은 꼬박꼬박 자, 오늘이 2월 7일이죠. 예, 2월 7일입니다. 근데 저희 딸은 그냥 집에 조용히 있었는데요. 저희 딸 친구들을 보니까 이렇게 6월 5일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외국으로 가는 저기가 있더라고요. 친구들 얘기들을 막 저한테 와서 해요. 누구는 뭐 어딜 가고 누구는 어딜 가는데 우리는 집에 있는다. 라고 이제 제가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경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았는데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똑같이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볼까라고 하는 거죠. 문제 정의부터 다릅니다. 그러면 사실은 지역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중앙정부 혹은 공공기관에만 맡기면 그들의 시각으로 이제 그 문제를 갖다 접근한다는 거죠. 네. 그럼 때로는 이제 우리가 우리 굉장히 어려운데 왜 우리의 의견은 반영이 되지 않을까? 우리가 뛰어들지도 않고요. 우리가 뭔가 거기 참여하지도 않았는데 이제 이런 불평들을 한다는 거죠. 사실 이제 여러분들 굉장히 적극적이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민자치라고 하는 건 자치단체 혹은 공공기관과 주민과의 관계에 방점을 둔 그런 개념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핵심은요, 재정분권이에요. 재정분권. 왜 지방에서 거둔 돈을 다 국가에 조기를 합니까? 자, 그럼 이제 자치가 스스로 그 다스리고 스스로 책임도 지는 거고요. 분권을 보면요, 권한을 나누는 거죠. 자치 분권이라고 하는 거는 국가로부터 지방정부로부터 이제 권한을 나눠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권한을 나눠라라고 하는 거죠. 근데요, 사실 이 권한이라고 하는 게 파워라고 하는 게요, 잘 나눠지지가 않습니다. 예, 나누고 싶지 않죠. 권한은 나누기가 굉장히 어려운 속성이 있어요. 어떻게 하고 싶어 하죠, 그러면? 권한을 갖다가 사실은 나눈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얘기죠. 그래서 이 권력을 갖다가 나눈다라고 하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분권의 얘기를 조금 더 들어가 보면요. 사실은 그 우리나라의 구조를 보면 중앙정부에서 이제 자치단체로 권한을 이양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또 수도권 지역에서 지방으로 이렇게 이양하는 것도 권한의 이양도 굉장히 어렵고 중요한 문제죠. 우리나라는 사실은 모든 것들이 중앙정부 그리고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정부는 사실은 굉장히 소외되어 있고 심지어 이제 최근에 들어서서는 제가 이따가 왜 자치분권이 필요한가에 그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이 소멸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서울공화국이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수도권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모든 정책들이 그렇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이제 분권 측면에서 어떻게 다룰 것이냐라고 하는 거고요. 특히 자원 분산 측면에서 보면요, 돈하고 사람이 수도권에 다 몰려 있습니다. 지방으로 내려가려고 하지 않아요. 지방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 살 수 있도록 뭔가 이 지방에서의 어떤 활성화, 지방 경제 활성화 이런 것들 우리가 정말 그 지역에 있는 우리가 굉장히 큰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이제 지방 분권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보면 이제 그 지방 소멸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결국은 지방 소멸되면 어떻게 되나요? 서울만 이렇게 남으면은 저 대한민국 계속 가나요? 아니죠. 지방이 소멸하면 사실 대한민국도 그냥 소멸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지방소멸 얘기가. 지방소멸하면은 저 서울만 남겨놓고 대한민국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방이 살아야지 대한민국도 사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지방 분권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살리기 운동이다라고까지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오신 분들은 정말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의 이러한 그 자치나 이런 것들을 내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예, 에 대해서 정말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어떤 역할이 굉장히 크죠. 이 지역 사회에서 다른 시민들에게 내가 어떻게 이런 것들을 전파할 것인가, 예, 같이 사는 우리 지역 공동체를 어떻게 하면 살릴 것인가,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좀 고민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자치분권의 의미로 조금 자치분권의 뭐 그다음에 지방자치 성격, 역사 이런 쪽으로 조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치분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 사실은 우리가 이전에 뭐 지방자치 뭐 또 이렇게도 얘기하고, 그다음에 뭐 또 최근에 들어서서는 뭐 그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서 대통령께서 자치분권의 시대를 열겠다라고 이렇게 아예 선포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치분권의 이 자치분권 워딩이 훨씬 더 많이 지금 활용되고 있죠. 사실 이제 자치분권이라고 하면 분권의 방점이 더 찍혀 있어요. 그래서 중앙하고 지방과의 관계를 훨씬 더, 중앙과 지방의 관계에 훨씬 더 많은 초점이 두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으로부터의 어떤 권력을 갖다 나누겠다, 라고 하는 의미가 훨씬 더 큰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 사회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자치분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 이제 셀식이라고 하는 학자의 견해에 의하면 정부의 제가 이제 지금 여기 능률적인 작은 정부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셀시크가 능률적인 작은 정부라고 하는 건 정부가 사이즈가 너무 크면 어떻게 되나요? 정부가 비대해질수록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오늘 정답을 이렇게 가지고 항상 정답을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비효율적이죠. 몸집이요. 크면 클수록요. 어떤가요? 민첩하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 저 몸집이 커지면 커질수록요. 신속하게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체랑 똑같아요. 우리가 사람의 인체를 갖다 오거닉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오거닉 시스템, 유기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유기체적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성이라고 하는 거, 호메오스타시스라고 하는 걸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몸이 뜨거워지면 어떻게 하나요? 몸이 열이 나고 막 이래요. 그럼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호메오스타시스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굉장히 뜨거워요. 여름에 뜨거우면 어떻게 되죠? 몸이요. 열이 계속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땀을 내죠. 그래서 온도를 갖다 유지를 하는 겁니다. 추우면 어떻게 하나요? 몸을 움츠리죠. 예, 그렇죠. 추우면 기침 나죠. 맞습니다. 기침도 하다가 이제 몸을 움츠리면서 온도, 체온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이게 이제 바로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이 오거닉 시스템처럼 모든 사실은 조직이나 기관 시스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몸이 너무 비대해지면요, 사실은 항상성이 깨뜨려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적절한 그 체중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적절한 체중. 체중을 갖다가 적절하게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정부도 사이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너무 비대해지면요, 사실은 특히 이제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신속하게 기민하게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중앙 정부에서 여기 아산시나 천안시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지역 현안들이나 문제들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그 다음에 얼마나 빠르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지방의 몫이라는 거죠. 지방정부의 몫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몫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동안 우리가 그러한 의무감이나 그런 것들을 갖다 잘 생각하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게 왜 우리 일이야? 여기 공무원들도 있고 뭐 다 시청도 있고 뭐 구청도 있고 그다음에 동사무소 있고 뭐 다 있는데 주민센터 있고 다 있는데 왜 그들의 일이지 왜 우리 일인가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부터는 그게 바로 우리 일이구나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자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일이었죠. 우리 일입니다. 그래서 능률적인 정부, 작은 몸체여야지만 빨리빨리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도 자치분권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지금 사실은 자치분권이나 지방분권에 대한 개념을 보면요. 국가 간에 굉장히 다양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사실은 본격적으로 지방자치제도를 시행한 지가 한 20여 년이 넘었거든요. 근데도 여러분들은 아직도 우리가
지방자치 제도가 굉장히 스테이블하게 안정화된 국가에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거의 안 하실 것 같아요. 예, 저도 사실은 잘 못 느끼니까요. 그래서 일부 그 지방자치 제도를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는 뭐 영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나라들을 보면 그들이 이야기하는 자치분권이나 지방분권은요, 우리랑 좀 달라요. 그들은 국가하고 지방정부는 이미 이제 그 분권이 된 거고요. 지방정부 안에서의 분권을 이야기해요. 정부 안에서. 그러니까 시청하고 구청하고, 뭐 시청하고 주민센터하고, 뭐 이런 것. 예. 그 다음에 지방정부하고 뭐 주민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국가하고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와의 분권은 이미 이제 정리가 된 거예요.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뭐 중앙정부에서 왜 아직 간섭을 하니 뭐 이런 얘기들을 안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이제 우리끼리의 어떤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서 지역에서 지방정부 간의 어떤 뭐 광역화, 기초화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을 정리하기 위한 거지. 국가하고 지방정부와의 관계에는 이미 이제 정리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분권 차원에서. 근데 우리는 여전히요.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자치분권이라고 하면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중앙정부에 예속돼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행정학을 전공을 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그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공무원들이 굉장히 교부금이나 뭐 특별교부세나 뭐 이런 것들 얻기 위해서 중앙정부에 많이 갑니다. 여기 그러시죠? 예, 많이 발로 뛰어야 돼요. 여전히. 왜냐하면은 재정적으로 우리가 독립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중앙하고 지방과의 관계다. 우리는 자치분권의 주 이슈가. 그래서 선진국들하고는 굉장히 좀 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정부와 여전히 중앙정부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자치분권을 논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선진국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지방분권, 자치분권은 무슨 얘기냐면 여기 지금 제가 통치라는 얘기를 썼는데 사실 통치는 너무 좀 그 단어가 좀 엄숙합니다. 아까 이제 다스린다라고 하는 의미죠. 통치를 하는 데 있어서의 권능 혹은 권한을 중앙정부에 집중하지 않겠다. 지방정부에 그러한 권한을 갖다가 내려주고 권한을 분배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특히 이제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런 가치를 갖다가 우리가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분권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민주주의에 대한 그 생각이 다 달라요. 예,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이 다 다릅니다. 누구는 독재에 반대고 누구는 뭐 참여하는 거고 공산주의 반대고 다 정답이에요. 민주주의는 사실 제 얘기를 들으면 민주주의는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스스로 결정하는 거. 우리 지역사회의 일은 내가 결정하는 거죠. 내가 결정하는 거, 내가 참여하는 거, 내가 참여해서 같이 결정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의사 결정권이 나한테 있는 거죠, 사실은.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이 자치분권에 대한 제도적 틀은 다 마련이 돼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게 운영이 잘 안 돼서 우리가 아직도 그 실질적인 어떤 자치단체의 어떤 그 이런 것들 잘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20여 년이 훨씬 훌쩍 넘게 우리가 지방자치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에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못 느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도적인 분권화에 대한 틀은 갖춰져 있지만 사실은 실질적인 어떤 운영이나 이런 메커니즘이 잘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 뭐가 문제냐면 재정적 분권이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재정적으로 우리가 독립했느냐?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지방자치 혹은 이제 그 자치분권의 성격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지방자치라고 하는 건 근대 이후에 이제 등장을 한 거고요. 근대 이전의 어떤 그 중세기 그 봉건제도 하에서의 어떤 지방 단체 혹은 어떤 봉건적인 어떤 특권 이런 것들하고는 굉장히 다르다. 그러니까 봉건 시대의 어떤 봉건적인 어떤 특권, 지방의 분권, 지방의 어떤 특권 이런 거하고는 굉장히 다른 개념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이후에 등장한 개념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제가 정치적인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정치적인 기능. 정치가 뭐냐? 정치라고 하는 게
왜 정치인들은 뭘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죠. 정당이라고 하잖아요. 정당. 정당의 제1의 목적은요. 정당은 뭘 하는 데냐면 사실은 정책을 만드는 곳이죠. 근데 정당의 제1의 목표는 지금 여자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정권 획득이에요. 정권 획득. 다음 선거에서 우리가 대통령을 만드는 정권 획득이에요. 그 다음에 다음 선거에서 우리 당이 국회의원 많이 배출하는 거. 이런 거죠. 근데 사실 이제 정치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자원을 배분하는 권력이에요. 국가의 자원. 이 세금을 걷었어요. 이걸 어떻게 쓸까라고 하는 거죠. 이걸 누가 결정합니까? 국회에서 결정하잖아요. 국회의원들이. 응? 이 세금을 어떻게 쓸까? 이 자원들을 어떻게 배분할까? 이게 바로 정치 권력입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이 정치 권력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동안 이제 중앙정부, 그 다음에 국회의원, 소수의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주민들한테 돌려주겠다라는 것이 바로 지방자치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지역의 민주화, 그 다음에 국정의 민주화, 국정을 누가 주로 담당을 했었느냐면 중앙정부 혹은 일부 국회의원들, 그 중에서도 아주 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제 이걸 다뤘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이런 정치 권력 혹은 이런 그 권력들을 갖다가 주민 혹은 지방에 이제 돌려주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지방자치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국정의 민주화라는 표현을 쓰고 그 다음에 이게 결국 가능해지려면 결국은 우리 그 주민들,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요. 이제 정책 기능에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요. 민주주의의 본질적인 내용을 실현하는 것이 바로 지방자치다라고 하는 거고요. 지역 내 사무는 스스로 결정해라라고 하는 거고, 여기 보시면 주민의사의 우월적 가치. 우리가 그동안은 주민의사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주민의 의사가 굉장히 우월적인 가치, 프라이어리티를 갖는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기 책임성, 자기 결정성, 그 다음에 기관의 선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실현시켜주는 것이 바로 지방자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결정도 하고 우리가 책임도 지고 그 다음에 우리 의사가 그동안 다른 이 행위자들에 비해서 굉장히 무시됐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떤 우월한 그 위치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지방자치가 중요한 게요. 민주주의의 어떤 교육의 장이다. 우리가 사실은 이제 여기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는 주민자치회에서 이제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고 일반 시민들도 계시고 한데 여러분들이 그동안 지역 현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활동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참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다음에 그 참여도 자발적인 참여해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그 동지한께서 전화해가지고 뭐 저거 하는데 우리 행사하는데 좀 와서 그냥 자리를 좀 빛내주세요. 뭐 이 정도가 아니고요. 스스로 자발적으로 나서서 저 뭐가 있는데 내가 좀 가봐야 되겠다. 내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방자치라고 하는 건 이제 그러한 그 참여에 대한 욕구나 그다음에 참여에 대한 것들이 자꾸 쌓아져서 이런 것들이 자꾸 학습되면서 정말 그야말로 민주주의 교육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죠. 이 지역에서, 우리 지역에서. 자, 그래서 이제 이 민주주의의 교육의 장으로도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요, 중앙정부하고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중앙정부의 어떤 혼란 이런 것들까지도 지방정부에 그대로 이것들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지방정부 혹은 우리 지역이 중앙정부하고는 조금 이렇게 이제 이 격리돼서 중앙정부의 어떤 혼란이나 이런 그 불안정 상황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그대로 영향받지 않도록 하는 어떤 하나의 안전막 역할을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지방자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위해서 우리가 꼭 지방자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자치분권의 역사에 대해서 저는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2강인가 때 보니까 자치분권 그 지방자치 역사가 또 있더라고요. 지방행정연구원에 계신 선생님이 이제 오실 텐데 그분이 조금 길게 하실 거고요. 저는 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국 이전에는 사실은 우리가 뭐 그 자치분권이라고 할 수가 없었죠. 중앙정부, 중앙집권, 아주 그 공고한 중앙집권이죠. 그래서 그 아까 저 아산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왕정 체제 시절이죠. 이때는 뭐 자치분권이나 뭐 지방이나 뭐 지역이나에 대한 것들이 뭐 인식조차가 없었던 시절이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건국 이전에는 우리가 사실 이제 관치행정이다라고 하는 거죠. 중앙에서 다 하는 거죠. 중앙에서 다 알아서 하고 중앙에서 이제 의사결정을 하면 지방에서는 일사불란하게 집행을 하는 거죠. 집행. 우리는 결정할 수 없습니다. 지방에서는 그냥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집행하는 거죠. 자, 일제 시대에 오면은 뭐 사실은 이제 일본에서 와서 이제 관치 행정이라고 하는 거죠. 이때도 뭐 지방분권이나 지방자치는 전혀 꿈도 못 꾸던 시절입니다. 미군정 시대에도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맥을 같이 하죠. 그래서 관치 행정이 계속적으로 계속되던 시기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제 건국 이후에 60년대 시작을 하죠. 60년대에 들어와서 그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때는 이제 사실은 무늬만 지방자치예요. 무늬만 지방자치. 그러던 것이 이제 80년대 이후에 특히 이제 91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지방의회라고 하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 80년대 이후에 91년도에 지방의회가 만들어지면서 본격적으로 정말 이제 우리가 지방의 어떤 현안은 지방에서 결정하고 지방 정치라고 하는 것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95년도에는 단체장이 이제 주민 직선으로 이루어지면서 그야말로 지방 자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것이 바로 1995년입니다. 꽤 시간이 흘렀잖아요, 그죠? 시간이 꽤 흘렀죠. 자, 그럼 이제 왜 자치분권인가? 이 얘기를 좀 드릴게요. 자, 여기 이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의 공히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 뭐 243개 뭐 자치단체, 뭐 공히 모든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겪고 있는 문제들이 뭐냐면 고령화 문제, 저출산 문제, 청년 실업, 그 다음에 수도권 집중, 그 다음에 성장 동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에 집중하는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죠. 청년들이 무조건 다 서울로 올라가죠. 서울로 집값이 계속 올라가고 지방은 집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다 서울로 몰리고 있거든요. 수도권으로 다 몰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은 집값이 계속 올라가는데 우리는 사람들이 계속 빠져나가니까 수요가 없죠. 그 다음에 그 지역 기업들도 굉장히 어렵죠. 지금 문제가요. 청년들은 사실은 일할 데가 없다라고 그러는데 지방에 있는 기업들은요. 사람을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내려오려고 하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내려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고 대부분의 지방 도시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자치분권의 필요성을 먼저 이제 조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가 중앙 집권적인 국정 운영 방식이 너무나도 지역 현안에 대해서 잘 대응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왜 우리 오거닉 시스템 유기체 말씀드리면서 호메오스타시스 항상성 유지하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몸집이 크면 클수록 사실은 이제 움직임이 굉장히 둔감해집니다. 그러니까 민첩하게 대응할 수 없어요. 지금 중앙에 현안도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그 지역 현안에 대해서 발빠르게 우리가 대응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중앙 집권적인 방식이 이제 지금은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지역 현안도요. 지방마다 다 달라요. 지역 현안만 굉장히 다르죠.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 특성이 우리는 뭐 다문화 가정 많고 그다음에 청년 세대는 별로 없고 뭐 이런 지역이 있는가 하면 우리는 청년 세대는 많은데 이들의 실업이 굉장히 큰 문제야라고 하는 그 지역이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처해 있는 위치나 환경이 굉장히 다른데 중앙에서 이런 것들을 다
일률적으로 컨트롤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내놓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아마 여러분들이 느끼실 때 이거 우리 지역하고는 좀 안 맞는 건데, 이거 강남 사람들한테나 해당되는 건데 라고 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 아침 신문에도 보면 이제 일산에 그 지금 이제 운정 신도시 이제 저 3기 신도시를 갖다가 저기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이거 무슨 소리냐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중앙 정부에서 어떤 세워놓는 정책이나 집행하려고 하는 정책 혹은 결정된 정책이 그 지역의 어떤 현안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반영되거나 이런 것들이 의견 수렴되지 않은 채 이제 결정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지역의 현안은 좀 우리한테 좀 맡겨뒀으면 하는 것이 바로 그 지역 주민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중앙 정부가 대응 능력이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나 여기 보시면요, 지방 소멸 문제, 그다음에 저출산, 고령화 문제 이런 것들이죠. 이게 이제 지금 사실은 뭐 우리나라의 그 인구 문제하고 관련된 여러 부처가 있죠. 뭐 여가부도 있고 저 보건복지부도 있고. 근데 그들이 저 지역의 굉장히 다른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떤 그 해결책을 갖다가 개별적으로 다 줄 수 있을까요? 일률적인 해결책밖에, 아주 공통된 해결책밖에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나 이런 걸 어떻게 커버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요, 참 기가 막힌데요. 2016년에 고용정보원에서 우리나라 전체 시군구 중에 84곳, 그 다음에 전체 읍면동 중에서 1383곳, 전체 읍면동 중에 한 40%가 30년대 소멸한다라고 지금 통계를 내놓았습니다. 이거 보면 등골이 좀 오싹해지시지 않으세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네? 예, 지금 색깔이 저 붉은 것으로 갈수록 더 굉장히 심각한 지역입니다. 빨간 지역이요. 천안하고 아산만 보이시죠? 천안하고 아산은 제가 볼 때 사정이 굉장히 좋은 동네예요. 예, 여기 굉장히 좋은 동네예요. 아니요, 여기 굉장히 좋은 동네. 아니 근데 저 천안하고 아산만 보시면 안 되죠. 여기는 지금 제가 볼 때는 지방자치 리더신데 그러시면 안 되고요. 같이 보십시오. 그리고요, 저 17년도에 국가행복지수를 갖다가 이제 유엔에서 출판을 했는데요. 그때 우리나라가 155개 저 국가들 중에서 56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잘 아시다시피 헬조선이라는 단어 나온 거 아시죠? 헬조선이니 뭐니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청년 세대들이 특히. 사실 이제 저희가 학교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학생들 보면 굉장히 조금 짠해요. 저는 이제 행정학과에서 재직을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대부분 다 공무원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이요, 경쟁률이 100대 1씩 합니다. 너무 어려워요. 정말로. 학교 들어오자마자 뭐 미팅이고 뭐고, 특히 여학생들은 다 포기하고 그냥 도서관에 앉아서 공부만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현실이죠, 사실은. 굉장히요. 그래서 사실 뭐 행복지수나 뭐 이런 것들 보면 자살률도 얘기하고 지금 이제 사회 갈등 지수도 굉장히 우리나라가 높은 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중앙 정부의 어떤 대응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이제 새로운 성장 동력이 좀 필요한 때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 지금 잠재 성장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국은행에서 내놓은 통계예요. 지금 2016년에서 2022년에는 2.9%, 뭐 2.8%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경제 성장률을요. 굉장히 떨어지죠. 뭐 중국이나 이런 여타의 국가들하고 비교해 보면 뭐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게 어떤 지역에 기반을 둔 지역 브랜드 혹은 특화 산업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이제 고민해 볼 때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너무 국가 차원에서의 어떤 그런 것보다는 그 지역의 어떤 특성을 살리고 특색을 살리고 지역 브랜드를 갖다가 활성화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해 볼 때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자치단체를 이렇게 다니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요, 우리나라는 사실 자치단체마다 이렇게 특색이 별로 이렇게 막 여기는 뭐야 뭐 이게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디서 뭐 무슨 빵
이런 것들이 한번 저기 했다 그러면은 다 비슷비슷하게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어느 지역에서 벽화 그렸다라고 그러면 예, 전국이 다 벽화로 도배가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자치단체들도 이제 이렇게 뭐 다른 자치단체 또 벤치마킹도 하시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우리 지역의 특색을 찾는다기보다는 다른 지역에서 뭐 이렇게 한 거 좋은 거 막 위주로 갖다 이렇게 모아놓는 그런 저기가 있죠. 근데 이제 그거보다는 우리 지역의 특성이나 특색 이런 것들을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우리나라 지역 축제 보면요 똑같아요.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축제들 보면요 되게 다들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제 지역 브랜드 가치 창출 이런 걸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것들 사실 이제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큰 거예요. 사실 이게요 이거 공무원분들한테만 맡겨놓을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 지역의 문제는 그 다음에 우리 지역의 문화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인구나 자본이 너무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모두 다 거기 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전체 인구의 50%가 지금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일자리 뭐 이런 것들도 다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요. 지방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 왼쪽에 그림을 보시면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입니다. 수도권 중심이에요. 뭐든지 다 서울 혹은 경기 이쪽이에요. 다 거기 집중돼 있어요. 근데 이제 오른쪽 보시면요, 요거 이제 프랑스 다극 체제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뭐 북부권, 동부권, 뭐 대수도권, 남동부권, 남서부권 뭐 이렇게 핵심 체제가 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프랑스는. 근데 작년에 저 프랑스 내무부를 제가 출장을 갈 일이 있어서 봤는데 물어봤죠. 그들도 사실 우리랑 똑같은 고민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고요. 지금도 제가 저 그림에서는 뭐 저렇게 다극체제로 나눠져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조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유럽에서요. 유럽에 아마 신문에서 혹은 뭐 뉴스에서 보셨을 거예요. 유럽의 파리나 런던에요. 집값이 말도 못합니다. 우리나라 뭐 강남에 지금 아파트 너무 비싸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강남 집값은 그냥 거기 생각하면은 괜찮은 거예요. 지금 런던 같은 경우에는요, 집을요, 한 칸이라고 할 것도 아니, 집을 한 채를요, 왜 거실 있잖아요, 거실, 리빙룸을 몇 개를 나눠요. 그래서 거기다 칸막이를 쳐놓고요, 거실을요, 제가 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집에 이제 그 방이 몇 개 있으면 그 방은 다 새가 따로따로 나가고, 거실을 몇 개로 나눠서 칸막이를 치고 거기다가 새를 줘요. 지금 영국 런던의 테임스 강에요. 보트 피플이 생겼어요. 배에서 거주하는 사람. 이게 저 집세보다 훨씬 더 싸답니다. 그래서 저 보트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그냥. 파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파리도 집값이 말도 못하게 비싸요. 새가 말도 못하게 비쌉니다. 모든 젊은이들이 뭐 사람들이 다 파리로 런던으로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파리에 방문해서 이제 그 내무부의 이제 관료들한테 물어보니까 공무원들이 우리도 파리로만 사람들이 다 오려고 한다. 사실은 지금도 아직 완벽하게 해결된 건 아니다. 여전히 대도시로 다 몰려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지금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지방의 기업들 어떻게 하면은 다 내려갈 수 있도록 할 건가? 뭐 세금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거 규제 많이 풀어주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지만 기업들도 지방으로 내려가고 사람들도 지방으로 내려가는 거죠. 이런 노력들이 수반이 돼야지 되는 거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지금 지나치게 수도권으로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다극체제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정말 고민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때는 이제 중앙정부의 역할 그리고 지방정부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지방의 역할, 지역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어떤 해결책을 내놨을 때, 이게 사실은 중앙정부 수준에서 내놓을 수 있는 해결책은요, 굉장히 획일적인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이렇게 내놓으면, 이거 뭐 저 경상도 지역에 있는 저기만, 어째 그쪽 얘기만 좀 들은 것 같아? 이런 얘기 나오면 안 되니까. 뭐 또 이렇게 내놓으면, 이건 어째 호남 지역 정서를 많이 반영한 해결책 같은데
라고 하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어떤 그런 그리고 형식적인 대안밖에 내놓을 수가 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사실은 세세하게 고민할 그런 여력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하기도 굉장히 정치적으로 곤란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확인화된 그 공공서비스 공급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정말로 자치분권이 되면 우리 지역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이제 자치분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요.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는데 요즘 들어서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그 자치 현장에서 우리가 지역 주민들이 참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이 예전보다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여기 오신 선생님이 대의민주주의인데 그럼 뭐 그동안은 맡기는 게 너무 당연한 건데 사실 저희가 대의민주주의 국가죠. 맡기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국회의원한테 맡기고 뭐 단체장한테 맡기고 지방의 의원들한테 맡겼는데 그게 우리의 욕구나 수요가 제대로 잘 반영이 됐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어떠세요? 잘 반영이 돼가지고 그것들이 제대로 된 솔루션이 이렇게 나온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의 아픈 부분 혹은 가려운 데를 잘 긁어줬냐라고 하는 거죠. 어떠셔요? 글쎄요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제 직접 뛰어들어야 되죠. 그러면 사실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의민주주의하고 반대되는 거죠. 직접 민주주의라고 그러죠. 우리가 직접 뛰어드는 거죠. 직접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동안은 사실은 뭐 시간도 없고 우리가 이제 생업에 종사해야 되니까 시간도 없고요. 효율성도 없고. 예.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죠? 전문성입니다. 전문성. 뭘 알아야지 참여를 하죠. 근데 네? 그래서 배우러 왔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 이제 방법론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그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따로 이제 숙지를 하셔야 되죠. 그거 저 어렵지 않으세요? 우리 지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그 전문성, 제가 말씀드린 전문성은요, 철학적이거나 이론적이거나 학술적이거나 이런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장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장 지식. 현장. 지역의 문제. 이것에 대한 어떤 해답을 이야기하는 거지, 뭐, 저 이론적으로 뭐, 이런 저 지식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럼 현장에 대한 그 전문성, 은 우리가 어떻게 획득할 수가 있냐라고 하는 거죠. 이거 어떻게 획득하죠? 여기 지금 국민참여 욕구가 지금 불출하고 있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일단 참여해봐야 돼요. 예, 참여를 해야 되고요. 예, 참여에 대한 욕구가 있어야 되고 참여를 하려면 가서 우리가 지방자치위원회 혹시 활동하고 계세요? 아니요, 해보고 싶어요. 아, 그럼 해보세요. 예, 거기 저 공개적으로 이렇게 모집하고 그러시죠? 지금 안 그래도 시정 모니터. 아, 시정 모니터 다니세요? 아니요, 신청하려고요. 아, 저 신청하십시오. 그러면 만약에 이제 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이 되시면 현안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왔는데. 아, 그러니까 오늘 이제 오신 거는 주로 이제 방법론. 주민들의 이제 욕구를 조사를 해야죠. 아, 욕구를 조사를 해야 되죠. 현장에서 이제 지역 주민들한테 의견 듣고요. 문제가 뭔지 이제 그렇죠. 모아야지. 이게 사실은 이게 전문성이에요. 그 지역 현안 문제에 대해서 지역 그 주민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직접 물어보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한 정보잖아요. 이게 바로 전문성이죠. 전문성 별거 아닙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가 전문성을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이 또 뭐가 있죠? 그거 너무나도 근데 이건 굉장히 코스트가 많이 들어가는 우리가 저 직접 발로 뛰어다녀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그리고 또 얼마나 냉소적이에요. 뭐 저 우리가 만나자고 해서 잘 만나주지도 않지만 굉장히 관심이 없잖아요. 그분들을 갖다가 잘 녹여가면서 뭐가 문제야 어떻게 생각해 이런 거 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끌어내셔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또 정보나 지식을 또 얻고 또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요즘에 그 지역 현안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면 시청에서 잘 하고 있나 구청에서 잘 하고 있나 이거 어떻게 확인하시죠, 여러분들? 공무원한테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우리 그렇게 시간 많지 않잖아요. 지금 게시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다 나와 있죠. 사실은 저 예산, 뭐 결산 현황 이런 거 다 올라가 있습니다. 다 올려보시죠. 요즘에 더군다나 이제 주민참여 예산제 이런 것도 하셔야 되니까 사실은 다 개방하도록 돼 있어요. 이 의무예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아유, 제가 그 얘기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지금 저 여기 공무원분들 계셔서 잘 됐어요. 나도 잘 몰라요. 사실은요,
이번 정부 들어서서 정부 혁신에 대한 것 뭐 같이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정부 혁신 그 어젠다 중에서 국민들한테 그 정보를 다 공개하라, 개방하라라고 하는 거죠. 특히 이제 예산, 뭐 결산 현황 이런 것들 지방자치단체에서 돈 어떻게 쓰고 뭐 이런 것들 다 개방하라고 그러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거 봐도 잘 모르는 거예요. 새카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고 뭐 이런 식인 거죠.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정부 혁신 그 어젠다 중에 과제 중에서요. 이러한 용어들을 좀 순화해라. 알아듣기 쉽게 표현해라라고 하는 것도 정부 혁신 아젠다입니다. 아주 중요한 아젠다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순화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계신가요? 선생님 아산시에서는 어떠셔요? 좀 순화해서 이걸 알아보기 쉽게 이렇게 표현하시나요? 솔직히 이야기하면요.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어려워요. 저 고등학교 다닐 때 수학을 너무 끔찍하게 싫어했거든요. 제가 그 문과였는데 인문사회 특히 이제 사회과학을 하면서 수학을 안 할 거라는 기대를 갖고 제가 사회과학대학 행정학을 선택을 했거든요. 근데 갔더니 경제학 원론을 1학년 때 2학년 때 미시고시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적분을 대학 가서 굉장히 열심히 했고요. 근데 어쨌든 그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은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지금 저기 선생님처럼 그쪽에 좀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같이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좀 순화하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제가 말하는 건 언어의 순화는 맞는데요. 네. 요구들. 그렇죠. 요구들을 어떻게 하나로 네. 순위를 매길 수가 없어요. 알고 싶은 분야. 예, 예. 그렇죠. 그것도 사실 다 다르긴 한데 그래서 우리가 의견을 드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선생님처럼 이제 내가 우리 지역에 지역 주민들한테 좀 물어봤더니 뭐가 좀 필요하다라는 게 우선순위가 좀 나오면 그거를 갖다가 사실은 이제 아산시에서 오셨죠? 여기 오늘 잘 됐네요. 이따가 끝나고 말씀드리면 되겠어요. 여기 아산시 선생님들도 오셨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전달을 하시는 역할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별거 아니에요. 지방자치가 지금 얘기 나왔잖아요. 이런 것들을 갖다 이렇게 전달하는 거. 이게 바로 지방자치예요. 뭐 별거 아닙니다. 그런 것까지 우리가 얘기해야 되나? 그런 것까지도 얘기하셔야 되죠. 뭘 진짜 알고 싶어? 우리 지역 주민들은 주로 이거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 그래서 이렇게 전달하는 거. 이게 사실은 이제 그 지역의 그 리더들의 중요한 역할이에요. 별게 아니죠. 그렇죠.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참여에 대한 욕구가 계속적으로 불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굉장히 좋은 사인이에요. 아주 긍정적인 사인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나라 군권의 수준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그 자치 사무 분야에서 보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국가 사무하고 지방 사무의 비율이 7대 3이에요. 그 국가 사무가 압도적으로 많은데 이 사무 처리는 어디서 하느냐면 지금 국가 사무를 대부분 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임받아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해야 될 거를 갖다가 위임해서 지금 지방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요. 그게 굉장히 또 어려우세요, 사실은. 자, 그 다음에요. 재정 분야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국세하고 지방세 비율이 지금 8대 2인데요. 지금 사실은 지금 국세 비중이 8이고요. 지방이 지금 2입니다. 이제 요걸 이제 이번 정부에서 그 자치분권위원회에서 7대 3으로 가자, 뭐 6대 4까지도 얘기가 됐었는데 6대 4 얘기했더니 중앙부처에서 콧방귀도 안 끼셔가지고 지금 좀 굉장히 그래서 7대 3으로 가자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비용 지출은 지방에서 대부분 한다라고 하는 거죠. 돈도 없는데.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중앙부처 가가지고 특별 교부세 얻으려고 그러고 보조금 얻으려고 하고 이러는 거죠. 이게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치 입법 분야를 보면 사실 지방정부에서 조례 정도는 제정할 수 있어요. 조례 정도. 근데 이제 지역 실정에 맞는 어떤 개별적인 혹은 창의적인 조례를 만들기는 상당히 어렵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정해진 테두리 안에서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치 조직 분야에 있어서는요, 사실은 행정기구, 지방 어떤 행정기구 설치, 그 다음에 지방 공무원 정원 이런 것들이 다 대통령령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정부의 이 조직에 대한 권한이 크지가 않아요. 이런 문제들이 있죠. 자, 그럼 이제 우리나라 자치분권 여건을 보시면요, 분권 촉진 요인도 있어요.
자, 뭐 우리나라 이제 95년도 이후에 민선자치가 시행됐기 때문에 굉장히 지방자치했던 경험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나라는 오늘 지금 오신 선생님들 수준도 굉장히 높으세요. 제가 아산시, 천안시의 수준 굉장히 높은지 오늘 이제 알고 갑니다. 근데 사실 이제 교육열이 굉장히 저희 나라 대학 교육열이 대학 진학률 어느 정도인지 아시죠? 네? 이게 지금 16년도 대학 진학률인데요. 지금 2019년도 현재 70%가 훨씬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7명 이상은 다 대학 졸업한 사람들이에요. 사실 이제 독일 같은 데, 미국 같은 데랑은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교육열이 말도 못하게 높죠. 예. 자, 그 다음에요. 학계나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지방 분권에 대한 어떤 이런 개선 요구가 굉장히 요즘에 아주 분출하고 있다. 특히 시민단체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해 요인으로 가보면요. 그 헌법에 이 뭐 자치 사무나 자치 재정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형식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아주 형식적으로만 돼 있고 법률에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지방정부 수준에서 뭐 할 수 있는 영역이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요. 그 어떤 지금 뭐 우리나라 경제만 지금 안 좋은 건 아니고요.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죠. 뭐 미국도 그렇고 뭐 이제 미국은 최근에 들어서서 경기가 조금 살아나고 있어요. 오늘 아침 신문에 의하면 미국의 그 NBA가 예전에는 굉장히 NBA가 막 활성화돼 가지고 여러 대학에서 NBA를 갖다가 막 이제 막 운영을 하고 막 학생들도 많이 오고 그랬는데 요즘에 NBA가 별로 안 들어온답니다. 그 경영대학원요. 왜 그런 거 했더니 취직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요즘에 미국 경기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이나 이런 것들 수치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고요. 취업률 이런 것들이 아주 좋아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경기가 조금 별로 이렇게 전반적으로 별로 좋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특히 경제가 안 좋으면요. 지역 경제가 아주 굉장히 큰 타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큰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전히 입법자나 공무원들은 중앙 집권적인 사고 방식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동안의 역대 정부에서 추진해온 자치분권의 내용들을 보면 중앙하고 지방 간의 이 사무 배분 어떻게 할 건가, 재정 어떻게 나눌 건가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우리가 대응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국세하고 지방세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8대2잖아요.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지방세 가지고 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전히 우리나라 그 사회 구성원들이요 중앙 집권적인 사고 방식에 굉장히 익숙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저 뭐 이제 거기서 뭔가 결정해 주길 바라고 우리는 그냥 따르지 뭐. 우리 뭐 그냥 지방 정부에서도 뭐 우리 그냥 집행이나 하지 뭐 이런 사고 방식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요 중앙 정부에서 지방 정부로 어떤 권한을 내주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안 내주려고 그러죠. 왜냐하면 중앙 정부 부처 관료들은 그들의 어떤 이게 권한이고 권력인데요. 안 내주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방 공무원들은 조금 이제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거고 중앙 정부에서는 악착같이 자기네는 권한을 가지려고 하는 거고 지방 정부에서는 또 악착같이 그걸 뺏어오려고 하는 것 같지도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조금 이제 우리나라가 자치분권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우호적인 측면도 있지만 조금 불리한 측면도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이 자치분권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가요. 풀뿌리 민주주의를 좀 확산해야 된다. 풀뿌리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정말 일반 주민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일반 주민들의 참여.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의 지방분권의 내용들을 보면 너무나도 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 역할 이런 것들을 너무 강조해 왔어요. 그리고 그 반면에 일반 주민들이나 시민들의 역할은 굉장히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다뤄져 오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 단체장도 아니고 지방의회도 아니고요. 우리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왜 참여에 대해서 이렇게 소극적이냐면 참여했을 때 나한테 어떤 인센티브가 있지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내가 뭔가를 가서 얘기했는데도 이게 잘 반영이 되나 뭐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이라는 거죠. 이 반영돼서 이게 실현될 수 있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그 지역의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별로 이렇게 체감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사실 제일 큽니다. 별로 인센티브도 없고
그다음에 내가 뭐 가서 얘기한다고 한들 게 바뀌는 것 같지도 않고 뭐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노력들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특히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앞으로는 이제 읍면 동장 요거 지금 실험하고 있는 저기 자치단체가 있어요. 뭐 명예 동장 막 이런 거 하는 데가 있죠. 여기 아산시나 천안시는 어떤가요? 요거 사실 이제 주민 직선제로 결국엔 가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은 누가 하고 계시죠? 아직은 이릅니까, 선생님? 네. 지금 이제 리 통장은 그렇지만 사실은 이제 읍면 동장으로까지 이걸 확산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읍면 동장은 누가 하고 계세요? 그렇죠. 공무원이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이것도 향후에는 우리가 주민들한테 조금 내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아마 이제 굉장히 많이 달라질 거예요. 읍면 동장까지 만약에 주민들한테 개방한다라고 하면요, 정책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질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대표 기구를 통해서 이제 공동체, 문화 이런 것들을 조금 수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우리 굉장히 약한 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것들을 조금 인식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주민자치센터는요, 사실 행정기관에 불과해요. 그냥 저기 뭐 가서 필요한 서류 떼고,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저 동아리죠. 동아리. 무슨 뭐 저기 가서 뭐 붓글씨 하고 뭐 에어로빅 하고 헬스 하고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죠. 사실 주민자치센터는요, 정말로 그 지역 주민들이 모여서 치열하게 그 지역 현안에 대해서 토론하고 논의하는 그 장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주민자치센터예요. 모여가지고 에어로빅 하는 장소가 절대 아닙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는 그동안 이 주민자치센터를 가갖고 뭐 저기 주민등록 등본 등초본이나 떼고 뭐 하고 그다음에 저 시간 나면 가서 에어로빅 하고 이런 장소로 알고 있죠. 여긴 정말로 그야말로 지역 현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이제 그러셔야 돼요. 주민자치센터에 가서 그 지역 현안에 대해서 이전 투구하셔야 돼요. 아주 굉장히 치열하게 논의하셔야 돼요. 예.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을 갖다가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의 그 시민들, 주민들을 같이 현안에 대해서 막 치열하게 논의하셔야 되고, 읍면 동장은 옆에서 지원하는 역할만 하셔야 돼요. 이분들이 주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읍면 동장이 결정하시겠지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결정하고 읍면 동장이 지원하는 역할을 하셔야 돼요. 주민자치센터의 주요 기능 중에 이제 복지, 그 지역의 그 복지 현안에 대해서도 대응을 하는데, 그 대응도요, 그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주축이 돼서 그 복지 현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읍면 동장들이 이게 주된 책임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선생님이 가갖고 막 저 여러 가지 의견들도 쏟아내고 하셔야 돼요. 네, 같이 고민하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주민자치센터 굉장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본래 기능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유명무실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만나서 얘기나 하고 뭐 저 에어로빅이나 하고 뭐 이렇게 덕담이나 주고받고 요 정도로 다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을 공동체가 좀 활성화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뭐 기초 단체장, 그 다음에 통반장. 지금 저 통반장의 역할이 굉장히 조금 뭐 이렇게 모호하다. 혹은 소극적이다 이런 평가가 있어요. 뭐 그냥 뭐 행정기관에서 나눠주는 거 뭐 이렇게 조금 소식이나 알리고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제대로 그 지역 혹은 마을 자치 뭐 이렇게 수준까지 내려가서 제대로 하려면요, 이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는 이제 리통장들이 주로 이제 좀 시간이 좀 여유가 있고 뭐 좀 이렇게 나이도 좀 있고 이러신 분들이 했는데, 사실은 정말 봉사할 준비가 되신 분들 있잖아요.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우리 마을의 어떤 현안에 대해서 내가 정말 봉사도 하고 뭔가 사명감 갖고 일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사실 그 역할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주민자치위원회가 우리는 너무나도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전문성도 별로 없는 분들이 지역의 유지들로 구성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조금 이제 좀 개선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주민자치위원회 선정 기준도요, 우리가 다시 좀 명확하게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성이 있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어떤 대표할 수 있어야 되고, 미래지향적이어야 되고, 주민 참여 의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네.
이런 분들이 저 주민자치회도 그렇고 주민자치위원회도 그렇고 그렇게 참여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저 다 그 역량이 넘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오신 분들은 여기 저 천안 아산 수준도 굉장히 높고 미래가 굉장히 밝습니다. 자,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 역할을 보면요, 적극적인 자원봉사자, 그 다음에 특히 이제 회의나 이런 현안 안건에 있어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 특히 전문성 확보. 예,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여러분들 아마 하실 말씀들이 좀 있는 게 뭐 우리가 무보수인데다가 뭘 그렇게 참여를 하기를 원하느냐 뭐 이런 말씀 아마 하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도 좀 우리가 개선을 해야 돼요. 이렇게 뭘 좀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좀 그런 환경도 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요. 자치단체 간에 저 갈등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여기 우리 상생협력센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천안하고 아산하고 같이 지금 이게 협력센터가 같이 출자하신 건가요? 같이. 요거 굉장히 좋은 사례예요. 사실 대부분 자치단체는요, 인근 그 자치단체하고 별로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그 이 협력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그 갈등을 갖다가 어떻게 조정하는 거에 대해서 스스로 이제 자정 능력을 좀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맨날 그 저 이견 가지고 대립하고 언제까지 이럴 거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자생력을 키우려고 지방 정부에서도 좀 노력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시면 결국은 그 지역의 주민들이 손해를 보거든요. 우리가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협력을 갖다가 증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자치단체 간에 사실 해결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럼 이제 저 중앙부처에서도 조금 좀 조정을 하고 뭐 이런 노력들도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자치 공동체 형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결국 이제 우리가 같이 사는 지역이고 같이 사는 사회다. 공동체 문화를 우리가 형성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제가 아까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일을 하건 주민자치에서 일을 하건 지역 주민들의 어떤 의견을 수렴하고 수요를 조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분들이 너무 싸늘하세요. 너무 냉정하고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냉소적이고 관심이 없어요. 지역 현안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요. 왜 이렇게 관심이 없나? 근데 우리가 그동안 이게 중앙집권적인 그 이런 문화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이 어떤 현안이나 이것들은 내가 이해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굳이 뭐하러 거기 뛰어드나 그냥 누가 결정해 주겠지 라고 하는 게 너무나도 익숙하다라고 하는 거죠. 중앙집권적인 사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너무 익숙한 거예요. 몇십 년을 그렇게 살아왔고 그래서 뭐 그냥 누가 결정해 주겠지. 근데 이제 나중에 불평은 하죠. 뭐 이렇게 결정하면 아유 이거 뭐 지역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렇게 그런 결정을 해 하고 불평은 하는데 내가 참여는 안 해요. 그리고 불평은 하는데 내가 내 의견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아까 제가 저 지역 주민자치위원회 그다음에 여기 회장님도 오셨는데 주민자치회 이런 분들의 역할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분들한테 가서 그런 의견들을 갖다가 내가 수렴을 하고 수요를 갖다 조사할 것인가. 굉장히 힘들죠. 이게. 너무 어려워요. 이분들 얘기 잘 안 하시거든요. 관심도 없고 오로지 관심 있는 거는 우리 애가 학원 잘 가가지고 대학 잘 가나 뭐 이런 것뿐이죠. 그래서 그렇죠. 집값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 공동체 문화를 우리가 어떻게 꾸려갈 건가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준거 기준 공간이요. 바로 주민자치센터가 돼야 돼요. 사실은. 주민자치센터에 모여서 맨날 에어로빅만 하시지 말고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이 논의를 하고 뭐 오늘 여기서 들은 이야기들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6강이 더 남으셨잖아요. 여기서 들은 얘기들도 이제 가서 또 다른 주민들한테 또 좀 하시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뛰어들어야 돼라고 하는 것들을 갖다가 자꾸 이렇게 심어주셔야 돼요. 공동체 이런 것들을 갖다 여러분들이 조금 인식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공동체가 별게 아닙니다. 같이 우리 사는 지역의 주민들의 어떤 네트워크 이런 거예요.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자치공동체라고 하는 게 주민들이 스스로 어떤 이 지역 현안에 대해서 뛰어들고 이 뛰어드는 데 있어서의 우리가 주인이다라고 하는 의식인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는 이제 스스로의 노력이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운 거죠. 직접 시간을 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이제 또 뭐 여러 가지 노력들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이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의 다양한 의사결정에 여러분들의 의견들이 정말 녹아갈 수 있도록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주민자치는 결국 이제 주민들 어떤 집단의 자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게 개별적인 이해관계는 좀 극복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왜 가서 이제 의견 수렴하면 다 개별적인 민원들을 쏟아내시잖아요. 뭐 우리 집 앞에 뭐가 있는데 뭐 그런 것도 좀 해결을 좀 해주고 그러니까 개별적인 이해관계보다는 우리 지역의 어떤 공통적인 문제 이런 것들. 예를 들면은 굉장히 폭염 지역이다. 그런 폭염 이슈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기 아주 우리 앞에 동네에 우리 집 앞에 뭐가 있는데 뭐 이런 민원 이슈보다는 이런 것들 공통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근데 이제 이런 주민들의 인식 변화가요 한꺼번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오늘 오신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이 지역의 리더로다가 그 자격이 충분히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렸는데 사실은 저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봉사하시면서 이분들한테 의견도 수렴하고 뭐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실 텐데요. 굉장히 존경에 마지 않고요. 여러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 예. 그래서 참 이 여러 가지 저 지방자치분권위원회나 그다음에 뭐 여러 그 시민단체나 여러 부문에 있어서도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여러 가지 역할을 기대하면서도 조금 도와드릴 만한 게 있나 뭐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너무 이렇게 외로워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조금 제가 이렇게 너무 당부만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스러워서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뭐 지방자치단체에도 말씀도 해주시고 뭐 또 이렇게 뭐 시민단체에다가도 또 말씀도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조금 이렇게 해서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갖다가 같이 고민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이 천안 아산 지역에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을 들을 수 있어서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